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담아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 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불구속 상태인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한 전 총리가 부인과 호텔에 가거나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장은 계엄을 말렸다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건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뭘 하셨는데요? 계엄에 반대한다고 하자 때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선고에 큰 영향을 줄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고요. 저희가 또 생중계 함께 했었죠. 예. 이진관 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한덕수의 그 혐의, 굵직한 혐의만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 있고요.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한 혐의도 받고 있었고요. 4.5 계엄 선포문에 서명 후에 폐기 지시한 혐의, 그리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에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 네. 이런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 요거는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굵직한 범위 안에서는 다 유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내란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를 해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야, 그런데 어제 재판을 보니까 야, 이거 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는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처음 기소된 내란 우물의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30조에 따른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제 언어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내란이라는 범죄 자체는 혼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란범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각각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내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방조라는 것은 범죄로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정확해요. 정확합니까? 정확한 이해예요. 변호사 해도 되겠습니다. 진짜 쉽게 풀어주네. 근데 왜 그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 처음에 저는 그 내란 특검에서 방조를 기소했을 때 저도 갸우뚱했어요. 그랬나요? 방조?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 웬 방조? 근데 역시나 이제 재판 초기에 한 서너 차례 했을 때 바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권고가 나왔죠. 맞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주요 임무 종사자가 그게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방조범은 영 이상해.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대해 입장에서 제가 좀 이제 저도 그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거든요. 기소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란의 방조라기보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방조인 거예요. 한덕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법리적으로 구성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도왔던, 그러니까 우두머리급이다 이렇게 내란 특검에서 법리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처음이고 내란 우두머리를 어떻게 이 한덕수를 중요임무 종사로 할 것인가 우두머리 방조로 할 것인가 이것은 그 좀 법리적인 문제여가지고 내란 특검이 고심하면서 그걸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게 법리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집합범으로 내란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역할이 부여되는 거지 우두머리 방조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만일에 김건희가 이 내란에 같이 가담을 했다면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공범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내란에 있어서 반드시 뭐 이렇게 그 뭐 종사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두머리 공범으로 공동정범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않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내란 특검에서. 다행히 재판장이 내란 그 우두머리 방조보다는 중요임무 종사에 맞다. 그리고 부작위 한 부분도 자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이게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너무너무 빛나는 판결이다. 법률적으로도 훌륭한 판결이다. 그런 앞으로의 공직 사회에도 큰 경종을 울린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란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는 못 된다 그러면 그건 차라리 방조가 아니고 부하 수행자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범죄적으로 방조는 조금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영장도 좀 기각 사유에 그런 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뭐 덧붙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필요적 공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적 공범은 결국 복수의 당사자들이 있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범죄예요. 필요적 공범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집합범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대항범이라고 해서 반대의 어떤 언동이 행위가 있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뇌물 수수. 이거는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성립이 안 돼요. 이런 이제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상에 그런 뭐 공동 정범이 됐든 뭐 방조범이 됐든 뭐 교사범이 됐든 이런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법리예요. 근데 사실은 초반에 재판장이 그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걸 정리해 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좀 사람이 똑똑한가 보네. 이 법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가는 말 타주고 똑똑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정의감, 상식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똑똑한 것 같아. 법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 거의 형법 총론 강의 시간이 되는데 일반 법률가들도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내란죄에 대해서 필요적 공범 집합범 처음이거든요, 사실.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선례가 없었으니까 이런 법리에 대한 판단 선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르마 타준 건 저도 놀라웠어요. 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소름이 돋네. 자 12.3 내란을 어미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했는데 요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냥 저는 하나의 역사책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요게 조금 긴데 이거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구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전두환보다 훨씬 나쁜 이유를 너무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 1980년 신군부 쿠데타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내란죄의 의미와 형량을 가장 정확하게 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위로부터 쿠데타이기 때문에 전두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다르게 더 단죄해야 된다. 이것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구형할 때 똑같은 저런 취지로 그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들으면서 지난번에 최욱 씨가 이제 저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판단해 줄 때 굉장히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얘기한 게 양형 요소 중에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부터 95년 그 사건 판결 시점으로부터 이제 한 30년이 지났고 그 당시 사건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한 45년, 46년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민주주의 발전 척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느꼈을 배신감의 정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이런 내란이 주는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내 얘기를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이야.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마음고생을 한 거야. 근데 내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너무 좋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위로받는 거야. 위로받는 네.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 내란과 비교하는 두 가지 지점이에요. 하나는 성격, 네. 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 시기가 주는 맞아. 차이.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내란 중요인물 종사 노태우 같은 경우는 17년 확정됐거든요. 네. 23년 구형보다 더 8년을 보태가지고 네. 굉장히 엄중한 선례를 남긴. 근데 제가 이 15년 구형에 대해서 진짜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잖아. 전 청교랑 비교하면서. 근데 제가 솔직히 진짜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왜요? 무지성으로 그냥 화만 낸다고. 지 무슨 그 조회수 올리려고 무지성으로 화만 낸다고. 네. 전두환이라고 하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저렇게 무식하게 분노만 자극한다고 조롱을 진짜 많이 받았어. 제 카톡으로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다 확인받으니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위로받는 게 이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 검사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말대로 됐잖아. 아니. 나는 그런 건 아니야. 지금. 근데 그 높은 형이 아니에요. 그 내란 중요인물 종사가 유기징역을 할 때도 5년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선고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의 구형이 너무 턱없이 국민 눈높이에 낮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한독수에 대해서 23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네. 내란 수의 윤석열은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란 2인자, 내란 총리 한독수에 대해서 이런 유기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직위원 네. 재판부에서 예. 형량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선고 이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나로 뭉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들에 대한 이거 너무 좋았어. 지적을 한 부분. 너무 좋았어요. 이건 진짜 너무 네. 좋았어. 아니 진짜 우리랑 함께 우리 사회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윤 어게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예. 문제지만 이런 윤 어게인을 이 12산 내란범들이 더 많이 양산해냈다는 걸 또 지적을 합니다. 와 정말 이진과 어쩌려고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까? 함께 보시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이렇게 제가 또 아침에 네. 출근하면서 다 들었거든요. 예. 근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써내려간 판결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법정 구속. 법정 구속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생중계는 저기서 끝냈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 그 생중계 안 한 상태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나서 바로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반박을 했지만은 네. 바로 그냥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네. 매불쇼에서 보냈던 그런 호텔. 유유자적하던 네. 럭셔리.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진짜 울컥했던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2.3 내란은 잠깐의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이 그리고 12.3 내란을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하는 홍준표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꼭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큰 탈 없이 내란이 끝난 것은 내란범들 덕분이 아니라 용기 있는 국민들 덕분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에 옮긴 일부 정치인들 덕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울먹여요. 저도 이때 정말 울 뻔했습니다. 정말 예. 울컥합니다. 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 일부 정치인이 접니다. 네. 여기저기 다 눈물이 그냥 쏙 들어가네. 눈물이 쏙 들어가. 감사해요. 울 뻔했는데 쏙 들어갔어 지금. 깜짝이야. 아니 이진환 판사도 되게 디테일한 게 그냥 국회의원들 일부라고 해. 일부러.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일부라고 일부라고 하더라고. 일부러. 일부 정치인 접니다. 맞아요. 저도. 맞아. 네. 일부의 일부. 눈물이 아주 쏙 들어가네. 그리고 그 나머지 네. 그 윤호개인 했던 정치인들 네. 정계 은퇴하라고 제가 얘기해놨어요. 너무 잘하셨다. 정말, 그거는 이 진짜. 정치판에서 떠나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국민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 그리고 이진관 판사님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뭐 재판정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참 희한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없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징역 23년을 선고를 합니다. 이진관 판사 23년 선고하는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그리고는 이제 법정 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예, 그 판사님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인 게 법정 구속하는 장면을 중계에서 빼셨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피고인 인권 인권 보장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의 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인권 침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같은 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중계에서 그 배제하시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게 참 판사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섬세해. 그러니까 똑똑하고 섬세하고. 네, 이번 판결이 어쨌든 그 이진관 부장이 또 담당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박성재, 최상목 이제 남아 있고 또 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첫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12.3 내란에 대한. 예. 그래서 이제 이후 2월달에 예정된 직위원 재판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